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시작합니다. 2022년도 이제 드디어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급해서요, 쉬는 시간이 길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도 끊어갖고 저기 담배도 안 피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길질 못하니까 쉬는 시간은 2분만 쉬죠. 2분은 너무 쉬면 한 3분만 쉽시다. 그러면 쉬는 시간 하여튼 짧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셨다가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 지금은 이제 서브노트가 필요로 하고요. 서브노트 4페이지의 1단원의 물질과 측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워밍업이죠. 오늘은 뭐 어떤 특정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것은 힘들고요. 그냥 화학을 공부할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자라는 정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일족 금속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필기할 거 없습니다. 서브노트 보고선 이렇게 필기가 돼 있구나라는 걸 보고선 거기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일족 금속 뭐가 있나요? 수소 있고요. 여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루비디움, 세슘, 프란시움까지 외울 필요성은 없어요. 일족 금속, 수소, 리튬, 소디움, 포타시움 정도, 이 정도만 외우면 되는 것이고요. 밑에 거는 암기할 필요고 뭐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수소는 비금속이라 부르죠.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리튬부터 프란시움까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선생님, 수소가 비금속인가요? 그냥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비금속이면 비금속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 보죠.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성질이 뭐 있느냐? 내려갈수록 커지는 성질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 하는데 원자 반지름 있죠? 원자 반지름 있고 거기에 또 전자 껍질 수다라는 것이죠. 전자 껍질 수가 내려갈수록 증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금속성이 증가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예, 요건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요것도 역시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구나,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지, 얘가 왜 그래요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가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도 있죠. 올라갈수록 어떤 성질이 증가합니까? 하면 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것이 증가하거든요. 이온화 에너지가 왜 올라갈수록 증가하나요? 이게 머릿속에 한 방에 빡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이온화 에너지 파트 가면 그렇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고 있고 얘들은 일족 금속이니까 금속이에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화학종을 말하거든요. 화학에서의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얘들은 일가양이온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일가양이온이 되려는 금속들이다. 양이온이 되는 화학종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제가? 저기 같이 호흡하자고요. 같이 호흡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같이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을 절약합니다. 다시 한번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는 화학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일가 양이온이 되려는 화학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금속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금속은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양이온이 되려는 화학종입니다. 그러면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려는 화학종을 말해주겠죠. 그죠? 예, 그건 뭐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일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일족 금속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들의 금속이죠. 얘들이. 그래서 금속에 MP는 멜팅 포인트,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이고 BP는 보일링 포인트입니다. 끓는 점이에요.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피플은 없죠.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끓는다는 개념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죠. 녹는다는 개념은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곡체로 바뀌는 그 지점을 갖다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에 MPBP 역시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 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지금부터 암기합시다. 이 값은 외우는 것은 화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필수거든요. 화학 공부에 있어서 이 값을 만약에 못 외우고서 화학 공부를 한다? 혹은 나중에 제가 유기화학 4회로다가 정리를 끝내드릴 것인데 유기화학에서도 이 전기 음성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화학 반응을 이해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 한번 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1번이 수소란 걸 알고 있죠? 먼저 보는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하고 있나요? 만약에 문과 쪽으로서 화학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난 화학을 진짜 몰라 하는 친구들은 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3번은 리튬, 베릴륨, 4번 붕탄, 칼륨, 칼슘까지. 여기까지가 20번이거든요. 여기가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주기 원소,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는 주기, 세로는 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개념 맞죠? 가로는 뭐라고요, 제가? 주기, 세로는 족. 요거 몇 쪽? 1쪽. 요거 몇 쪽? 2쪽. 요거 몇 쪽이라고요? 13족이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4족, 15족, 16족, 17족, 요거 18족 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를 만약에 못 외우고 있는 피플은 지금 한번 외워볼래요? 지금 한번 못 외우고 있는 분 있나요 혹시? 이걸 만약에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화학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암기 사항만큼은 철저하게 외우란 건 외우고 가야만 나중에 갔을 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번 수소부터 20번 칼슘까지는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30번 아연까지 외우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욕심내는 친구들은 그러면 31번부터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전기 원소가 100몇십 개인데요. 100몇십 개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외우면 화학과 가야죠. 내지는 화학의 주기율표 외우기 연습해야죠,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외우라는 건 제가 자, 목표 뭐? 모르는 친구들은 1번부터 몇 번까지요? 20번까지는 철저하게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필수 암기 사항이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공부가 조금 더 되면 30번까지 외우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나머지 넘어가는 건 절대 외울지도 말고 외우려고 시도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습니까? 외운다고 믿고요. 전기 음수도 값입니다. 누가 말했냐면은 폴링이란 과학자예요. 폴링이란 과학자가 전기 음수도 값을 매겼어요. 숫자로. 숫자로 다 값을 매겼고 개념이 뭐냐? 전기 음수도는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능력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을 폴릭이란 과학자가 숫자로 매겨놨다고요. 그 값이 클수록 전자를 잘 당기는 거고요. 그 값이 작을수록 전자를 못 당기는 걸로다가 라이너스 폴링이란 과학자가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요. 폴링이 여러분들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왜 폴링을 알아야 합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그냥 강의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아, 어떤 과학자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을 숫자로 만들어냈구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그게 일반학 책에 약간 있어요. 오리지널 일반학 책에는 줌달이나 내지는 옥스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제껴드릴게요. 그러니까 숫자를 만들어냈구나. 그리고서 그 값을 지금부터 암기하자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외웁니다. 수소 외우세요. 2.1이에요. 수소 얼마? 2.1. 지금 외워야 합니다. 지금 now. 자, 리튬 1.0입니다. 리튬 1.0 하고 외우고요. 2주기 원소 맞죠? 2주기 원소는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0.5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는 베릴륨은 얼마예요? 1.5, 붕소는 2.0, 탄소는 2.5, 질소는 3.0, 이건 3.5, F는 4.0이겠죠. 그죠? 0.5씩 증가한다라고 암기할 수 있겠죠? 이걸 갖다가 시험장에서 이루고 있으면 벌써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탄소 얼마라고요? 2.5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라는 겁니다. 질소 얼마니? 3.0, 0.5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와,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런 게 불행의 시작이고 이런 게 바로 시험장에서 1초, 2초를 까먹는 방법이고 그런 걸 까먹음으로써 결론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는 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철저하게 외우라는 것은 철저하게 암기되어야만 그래야만 보는 순간 빡찍고 보는 순간 빡찍고 모르는 건 못 푼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3주기 원소는요. 조금 값이 작아져요. 자, 소디움은 조금 작아집니다. 0.9 정도로 조금 작아졌어요. 1.0보다 조금 작아졌습니다. 자, 3주기 원소는 0.3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1.2, 1.5, 1.8, 2.1. 설퍼는 탄소보단 조금 커요. 이것도 한 2.5인데 소수점 이하가 얘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 3.0쯤 돼요. 3.0쯤 되는 것이 얘는 한 3.0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려갈수록 조금 작아져요. 자, 포타슘 얼마일까요? 조금 작아졌습니다. 0.8쯤 되겠죠? 얘는 조금 작아져서 1.1쯤 됩니다. 값입니다. 전기음수도 값이고요. 최소한 유기화학, 일반학을 통틀어서요. 수소 2.1. 그 다음에 최소한 요거 탄소, 질소, 산소, F, Cl, S 정도까지 이 정도는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바로 튀어나오도록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증가되고 감소되는 경향성 정도는 머릿속에 깨우쳐야 돼요. 값이 크면 클수록 뭐라고요? 전자를 잘 당긴다고요. 값이 크면 클수록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를 잘 당긴다고요. 전자를 잘 당기는 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잘 당겨주는 것이에요. 자, 제일 큰 놈 누군가요? 누가 제일 커요? F죠, F. F가 4.0. 전기음수도 대마왕 제일 큰 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으면 좀 작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면 좀 커지죠? 경향성이 어떻게 되죠? 오른쪽 갈수록 커지고요.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겠죠. 요 순서가 나중에 전자친화도 이온화 에너지와 순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 음성도의 경향성 정도는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됐나요?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까? 선생님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리고 선생님 좀 그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변리사가 붙는 게 아니라 학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의 자세지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무것도 몰라도 변리사만 타이틀만 달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걸 궁금해하지 마시고 값을 외우라는 것은 철저하게 암기하는 걸로 끝내는 거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를 필요한 적재적소에 딱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F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얘를 한번, 얘는 거기에 없으니까 하나 옆에다가 잠깐만 적어놨으면 좋겠네요. HF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분자예요, 이런 분자. HF라고 부르는 분자. 자, 이런 분자가 있습니다. 전기음수도 값이 얼마나 그랬죠? H가? 2.1. F가 얼마나 그랬죠? 4.0이라 그랬죠. 누가 커요? F가 크죠? 그러니까 F가 전자를 땡기겠죠. 어떤 전자를? 요 전자를. 이게 뭐니? H와 F 사이의 공결합 전자거든요. 선생님 공유결합을 모릅니다. 그냥 전자 있어요. H와 F 사이에 전자가 있어요. 그 전자를 누가 땡긴다고요? F가 잘 땡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H하고 F에서는 H 쪽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작을 것이고 F 쪽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크겠죠. 전자 발견 확률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전자 발견 확률이 H 쪽에서는 작을 것이고 F 쪽에서는 클 것입니다. 라고 느끼는 건 되겠습니까? 그 정도 느껴지겠습니까? 왜? F가 전기음수도가 크니까 전자를 잘 땡기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H하고 F에서는 H는 전자를 빼앗긴다고 볼 수 있고 F는 전자를 얻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얘는 전자를 빼앗긴다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전자를 얻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느껴지나요? 전자를 빼앗기는 것은 전자가 없어지니까 양이온 되는 거잖아요. 전자가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워요 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라는 것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띱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얘는 전자를 얻는 거 맞아요? 전자를 얻으니까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띱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HF라고 부르는 분자는 H쪽은 플러스를 띈다고 볼 수 있고 F쪽은 마이너스를 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H쪽은 플러스를 띈다고 볼 수 있고 F쪽은 마이너스를 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이 이해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이렇게 한 분자 내에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그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분자를 뭐라 그러느냐? 극성 분자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하, HF 분자가 극성이다라는 개념을 갖다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는 되나요? 예, 그러면은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엔 F터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F와 F가 단일 결합으로 구성시키는 이건 F2라고 부르는 분자입니다. F2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더라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전기 음성도 F는 얼마라 그랬죠? 4.0입니다. 전기 음성은 원자의 능력이야. 분자의 전기 음성이란 말은 없어. F라고 부르는 원자가 4.0의 강도로 전자를 당긴다 이 소리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F도 역시 말하면 4.0이죠.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이 공유전자를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거죠. 4.0의 힘으로 당기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겨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 전자 발견 확률이 골고루 퍼질 거 아니야. 골고루. 동일한 힘으로 당기니까. 이것처럼 전자 발견 확률이 이쪽은 작고 이쪽은 큽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얘는 전자가 골고루 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전자가 골고루 퍼지니까 한쪽은 플러스입니다,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말을 못하잖아 이거죠. 이런 말을 못하잖아. 전자가 골고루 두루루루 퍼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할 수 없는 이런 분자를 뭐라 그러냐? 비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극성 분자, 비극성 분자는 바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파악하는 거죠? 양쪽 두 분자에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면, 양쪽 두 분자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면 극성, 차이가 없으면 비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극성 분자는 자, 테스트. HCl 분자, 극성, 비극성. 그렇죠. H 2.1, CL 3.0 차이 나? 네, 극성. 됐습니까? CL2, CL 얼마? 3.0. 양쪽에 전기요소 차이 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비극성 이렇게 판단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전기 음수의 값을 알면은 이원자 분자에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죠. 이원자 분자의 극성, 비극성은 바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전기음수도 됐죠? 오케이? 전기음수도 되셨습니까? 그러면 요거 지금 이해한 거 맞아? 요거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이제 이거 가보자. 뭐에? 금속의 MPBP. 금속의 MPBP. 이 녹는 점, 끓는 점 문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가다가 하나씩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개념은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하는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나중에 이제 화학 전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온 결합성 물질, 그 다음에 공유 결합성 물질. 선생님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라는 것은 끝까지 갔다 오면 알게 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 이온 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따지는 원리와 공유 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따지는 원리와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따지는 원리가 다 다르거든요. 얘는 얘대로 따지는 거고 얘는 얘대로 따지는 거고 얘는 얘대로 따지는 거지. 이게 세 개가 따지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면 끝까지 갔다 오면은 나중에 다 짬뽕 돼 있거든요.
다 섞여버리는 그러한 어이없는 지식 체계가 갖추어질 수도 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따지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뭘?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따지는 원리만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지? 뭐에 녹는 점 끓는 점? 금속에.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끝까지 갔다가 다 섞여갖고 머릿속에 짬뽕 나갖고 머릿속에 체계가 전혀 안 잡힌 피플이 너무 많아서요.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예를 들면 녹는 점 끓는 점조차를 갖다가 화합물을 딱 보는 순간 비교를 못해. 이런 말 그대로 공부를 방향성을 너무 잘못 잡고 있는 그런 수험생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예 강조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눈 뜨시고 똑바로 뜨시고 다행히 그래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벌써 마음속으로는 졸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조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새겨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 뭘 비교하는 원리를 가르쳐 드린다?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 알겠죠? 이걸 이온결합성 물질, 공결합성 물질과 비교해서 섞으면 안 됩니다. 걔들은 걔들끼리 따지는 원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 그러면 금속이니까 자, 얘들은 뭐가 들리는 화학종? 양이온이 들어오는 화학종들 간에 따지는 겁니다. 아셨죠? 양이온이 들어오는 화학종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속의 모형을 잠깐 보면요. 전자 바다 모형이라는 것이 있대요. 금속은 양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으면 이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이 금속, 이 핵사이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이런 모양을 금속의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금속의 모양 중에 이런 것이 있다요. 금속의 모형 중에. 요 뱅글뱅글 요 도는 요런 전자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자유전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돌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전기를 통하는 이유가 자유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기를 통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전자바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따질 때 뭐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있죠. 이걸 결합의 세기라고 할게요. 요 결합의 세기, 양이온과 전자 간의 결합의 세기. 양이온과 전자 간의 결합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자, 외워야 합니다. 암기야. 왜 그래요가 아니야, 이거. 양이온과 전자 간의 결합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MPP가 크대요. 양이온과, 자, 금속바다 모형에 의하면은 양이온과 전자 간의 결합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MP와 BP가 크답니다.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렇대요. 그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잘. 그러니까 알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온과 전자 간의 결합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그 금속은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결합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합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뭐냐? 자유전자를 했죠, 요거.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이랍니다.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결합의 세기가 강하대요. 그건 또 당연하잖아. 전자가 많으면 세기가 강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많으면 그만큼 양이온과 전자 간의 인력이 강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이온과 전자 간의 결합의 세기가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크고 또 양이온과 전자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이래요. 자, 암기합니다. 뭐에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원리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인력이 강할수록, 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큰데 이 결합의 세기를 결정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자유전자 개수가 많을수록 자유전자도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저거만 놓을래요. 그건 필기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필기가
이 자유전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옆에다가 적어놔 주실래요? 전형 원소는 원자과 전자고요. 전이 원소는 헛전자예요. 헛전자 혹은 뭐 홀전자 같은 편입니다. 홀전자 혹은 헛전자 같은 편이에요. 적어놔 주실래요? 옆에다가 딱 적어놔 줍니다. 자유전자 개수가 많을수록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 있죠. 그 옆에다가 전형 원소는 원자과 전자, 전이 원소는 홀전자, 헛전자라고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면 요거 나중에 가서 요건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가서 20장 가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이 지금 5월 8일 대망의 시작하는 마음, 지금 눈은 전부 다 수석의 분위기를 풍겨요. 18번 강의 후에 20회쯤 거의 금방 가서 이제 7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더워졌었을 때 그때 내가 이 얘기할 때 오, 첫날에 했던 거 이제 궁금증이 풀리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두 명 그래요. 경험상.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자과 전자의 개념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요건 아직까지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 강할수록 강한데 그 결합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인데 그 인력이 자유전자 개수가 많을수록 그 자유전자 개수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원자과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가 작을수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외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적용합니다. 시험에 가로쳐놓고 뭐가 많을수록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화학은 가로쳐놓고 가로에 메꿔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복사입니까? 화학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화학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걸 알았죠? 그러면 화합물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자, 갑니다. 리튬, 소디움, 포타시움. 녹는 점, 끓는 점을 갖다 비교하라. 리튬, 소디움, 포타시움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보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입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리튬? 이거 한 개란 건 알고 있나요? 만약에 이 한 개란 건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다. 원자과 전자가 전부 다 한 개다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수험생들은 제가 무료 특강 강의, 기본 강의로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정도는 듣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알아듣는 거 맞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면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다 한 개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다 한 개니까 첫 번째 요인이 뭐야? 원자과 전자야. 근데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원자과 전자 요인이 못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아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자 반지름은 내려갈수록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올라갈수록 감소되겠죠. 그럼 반지름이 작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이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합니다. 개념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금속은 핵과 전자 간의 결합의 세기가 강하면 녹는 점도 크고 끓는 점도 커요.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합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요인은 자유전자가 많을수록이야. 자유전자는 전형 원소는 원자과 전자인데 원자과 전자가 뭔지를 만약에 모르시는 친구는 기본 강의로 올려놓은 거를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선생님 기본 강의를 안 듣고서 와갖고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남아오라고. 남아서 나한테 물어보고 가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를 알아들으시면은 화학적인 베이스가 충분한 거니까 당신은 그냥 가도 된다고요. 그리고 근데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전부 다 리튬도 소디움도 포타시움도 다 하나니까 원자과 전자는 팩터가 못 되죠.
그럼 두 번째 벡터가 뭐라고요? 거리라고요. 거리는 핵과 전자 간의 거리니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내려갈수록 증가하거든요. 그럼 올라갈수록 감소되잖아. 거리가 작을수록 MPBP도 크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튬이 소디움이 포타슘이 위로 올라갈수록 MPBP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는지요? 자, 또 갑니다. 자, 소디움, 마그네슘, 알루미늄에 자, MPBP를 비교하세요. 얘네 본 적 있어? 만져봤어? 먹어봤어? 많이 봤잖아, 알루미늄 호일. 그러니까 못 봤지만 MPBP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들은 전부 다 뭐니? 금속들이구나. 1가연이온 되려고 하고 2가연이온 되려고 하고 3가연이온 되려고 하거든요. 금속들이니까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원리로 가야 되겠구나.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첫 번째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이라며 자유전자는 원자과 전자를 하면서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1개, 마그네슘 몇 개죠? 2개, 알루미늄은 몇 개죠? 3개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알루미늄의 원자과 전자가 제일 크거든요. 원자가 제일 많으니까 자유전자 개수가 제일 많거든요. 첫 번째 요인에서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라고서 이렇게 판단하라라는 거죠. 이해되실 수 있겠는지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암기해야 되고 이 암기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정도의 적용 능력은 그렇게 고난이도의 응용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정도는 가볍게 잡을 수 있지 않겠냐. 4페이지 깔끔합니까? 서브노트 4페이지 깔끔해요. 거기 써 있는 거. 그거 확실하게 딱 보는 순간 이 정도는 내가 집에 가서 한 5분 만에 읽으면 끝낼 수 있겠어라는 느낌이 옵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암기가 되면은 됐다라는 것이죠. 4페이지 내용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성질 중에 전기분도 깔끔하시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 다른 데다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온결합성 물질 다르고 공유결합성 물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그 내용을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끝. 오케이? 5페이지 상단부 지워버리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5페이지 상단부 그 작년에 했는데 그거 나올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지워. 네. 지울 때는 화이트로 확 지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지워놓으면 자꾸 눈이 가. 그럼 자꾸 읽게 돼요. 읽게 되니까 그냥 읽지 마세요. 알았지? 자, 그 밑에 보면은 5페이지 다 지우면 안 돼요. 5페이지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상단부 지우라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자 17쪽 활력의 원소라고 써 있죠. 그거부터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쪽) 활력연족입니다. FCN BRI예요. 아스타틴도 있는데 아스타틴은 안 다룹니다. 됐어요. 화학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17쪽 FCl BRI. 이게 원자들입니다. 이 원자들이에요. 자연계에서 F 원자로 존재하는 일은 없어요. 자연계에서 존재할 때는요. 반드시 F2, Cl2, Br2, I2 같은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연계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소기체다라고 말하면 Cl2입니다. Cl이 아니야. Cl 원자가 아니라 Cl2라고요. 그래서 뭐 불소기체다 그러면 F2입니다. 우리가 요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I2입니다. Br2 뭐 브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모습들이에요. 얘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성 물질이거든요. 공유결합성 물질 나중에 정리합니다. 내려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거든요. 분자량이 커지고요.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분산력이 커진다. 이 말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게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이 정도요. 그러면 자 분산력이 커지면 전기압은 작아진다. 끓는 점은 높아진다. 기화율은 커진다. 외우기가 힘드나요? 이건 만약에 지금 내용을 이해해서 외우고 있는 친구는 화학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너무 뭐 작아진다 커진다 헷갈려요.
됐습니다. 안 외워도 괜찮아요. 지금은. 끝까지 갔다 오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갔다 와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지금은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다만 강의가 제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복습은 다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습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할 때 그때 여기서 이 내용을 보고선 이거였구나 라고 느끼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나요?만 잠깐 볼까요? 끓는 점이 여기 있네. 끓는 점이 내려갈수록 커지죠. F2CL2, Br2I2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보단 얘가 끓는 점이 높고 얘보단 얘가 높고 얘보단 얘가 높다는 얘기야. 그러면 F2나 CL2는 끓는 점이 다른 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끓는 점이 작잖아. 끓는 점이 작다는 얘기는 자 25도씨가 상온입니다. 25도씨가 상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25도씨보다 만약에 끓는 점이 작다. 그러면 25도씨가 되는 그 순간 이미 끓었다죠. 이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상온은 25도씨야. 근데 얘들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야. 그러면 25도보다 끓는 점이 낮아. 예를 들면 10도에서 끓는다고 쳐. 10도에서 끓는 어떤 놈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25도씨가 되는 그 순간 그 물질은 이미 끓었다잖아. 이미 끓었다가 상태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온에서 얘들은 기체인 거예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기체입니다. 그래서 F2CL2는 상온에서 기체로 발견되는 겁니다. Br2는 리퀴드입니다. 상온에서 제일 안정한 상태가 Br2는 리퀴드예요. I2는 솔리드거든요. 이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끓는 점이 내려갈수록 높아지는데 이걸 못 외우고 있더라도 최소한 F2CL2는 상온에서 기체다. Br2는 리퀴드다. I2는 솔리드다라는 개념은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정도는 느낄 수 있겠어요? 못 느껴? 그 정도 느낀다고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F2CL2는 상온에서 기체, Br2는 리퀴드, I2는 솔리드입니다. 상온에서 제일 안정한 상태 Br2는 무슨 상태라고요? 상온에서 제일 안정한 상태 Br2는 무슨 상태? 액체라고요. 왜? 나중에 표준 생성력 공부할 때 이런 개념 모르면 다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내용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F2CL2는 상온에서 기체, Br2는 액체, I2는 고체이구나라는 개념 정도는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되는 것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은과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FCl, BrI가 단독으로는 못 있어요. AgF라고 부르는 이런 이온결합성, 은이 Ag거든요. 그래서 AgF라고 부르는 이온결합성 물질로 존재합니다. 또 AgCl이라는 놈도 있고요. AgBr, AgI 이렇게 화합물이 존재해요. 재밌는 점은요. AgF만 물에 녹아요. 나머지는 물에 안 녹습니다. 나머지 AgCl, AgBr, AgI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얘들은 보통 침전물이 떨어지거든요. 녹지 않으니까 고체 덩어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녹는다는 얘기는 물하고 섞여서 그냥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얘들은 AgF는 물에 녹고 나머지는 녹지 않습니다. 침전물이라서 색깔도요. 상식의 범주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흰색이고요. 연한 노란색이고요. 진한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외우겠다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저 이런 거 하나 집어넣는 거 머릿속에서 복잡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AgF만 녹고 나머지 안 녹는다 이 정도. 그래서 나중에 AgCl, AgBr, AgI 잘 녹지 않는 거거든요. 난용성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SP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 그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본 상식으로 깔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이런 내용들이 공부하는데 전부 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AgF만 물에 녹고 나머지는 안 녹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겠어요? 수소하고도 결합하는 화합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HF라고 부르는 이런 분자가 있고요.
아까 극성이라 그랬어요? 비극성이라 그랬어요? 극성이라고 부르던 HF라는 분자가 있다니까요. 또 HCl이라는 분자가 있고요. HBr이라는 분자가 있고요. HI라고 부르는 이런 수소와 결합된 화합물로도 존재합니다. 재밌는 점은요. HF만 약산이에요. 나머지는 강산입니다. HCl, HBr, HI는 염산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요. 아주 강산의 대표 주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F만 약산인가 보다. 거기 서브노트에 적혀 있지요. 적혀 있지요. 그 적혀 있는 거 그냥 HF만 약산이고 나머지는 강산인가 보다. 그러면 나중에 산염기 공부할 때 강산의 종류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강산의 종류를 말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3개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외워주면 HCl, HBr, HI는 강산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HF는 약산이거든요. 그러면 강산은 뭐고 약산은 뭡니까? 라는 것을 이거를 나중에 산염기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갔었을 때 제가 강산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HCl, HBr, HI가 강산인 걸 못 깨우쳤다. 그러면 그때는 1장을 공부를 안 한 거죠. 잘. 일단은 서브노트에 5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내용 깔끔하십니까? 아무 시간 안 걸리겠죠? 4페이지, 5페이지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집에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10분. 어유 좋습니다. 10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범이 싹 다. 전범이다. 한 장마다 10분. 안짝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공부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되는 것만 정확하게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갔었을 때 그것만 안 틀리면 7, 8개 확보입니다. 별에서 시험은. 그리고 욕심은 줄이는 겁니다. 다 맞겠다고 1번 문제 그거 풀겠다고 그냥 시간 엄청 잡아먹다가 20분 걸린 다음에 나중에 큰일 났다. 뒤에 거 빨리 풀어야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는 틀리고 앞에 거는 몰라서 틀리고. 이 세상에 이것만큼 시험 못 보는 방법이 어디 있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공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에 진의사 대천명으로 하고 나서 시험 볼 때는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게 빨리 합격하는 방법임을 꼭 새기세요. 알았지? 지금은 시험 볼 때에 욕심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력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력을 키우는 시기고 가지를 쳐드릴 테니까 정리하셔서 암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물에 녹지 않는 놈 뭐였죠? AGF만 물에 안 녹고 물에 녹고 나머지 잘 안 녹는다. 또 약산 누구였죠? HF만 약산이죠. 독특하네요. HF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는 6페이지 보실까요? 제가 말 안 한 거 거기에 서브노트에 써있는 자질구레한 멘트들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만 정확하게 이해되면 돼요. 자, 거기 보면은 자, 한 장 넘겨보면 반응성이라고 써있죠. F2, Cl2, Br2, I2의 반응성입니다. 거기 보면 가로쳐놓고 산화력이라고 써있거든요. 반응성이라고 써있고 산화력이라고 써있을 것입니다. 자, 순서부터 먼저 암기합니다. 순서는 반응성은 산화력은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은근히 헷갈리니까 끓는 점은 내려갈수록 증가돼요. 그래서 F2CL2는 상온에서 기체, Br2는 액체, I2는 고체라고 말씀드렸고요. 반응성은 올라갈수록 증가하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은근히 짬뽕 납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반응성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F니까 F,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외우면 편합니다. 나 웃기려고 한 건데 아무도 없죠. 분위기 개엄하게. 누구랑 한바탕 싸우고 왔습니까? 와, 공부의 진지함이지? 공부에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부할 때 난 진지해야 돼. 숨을 참으면서 그런 친구 중에 끝까지 가는 친구 별로 본 적이 없느니라. 항상 보면은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 중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간에 가다가 뭔 국제 정세가 그 친구의 공부를 방해합니다. 공부를 빨리 붙는 친구들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요. 25년간 봐왔는데 지켜보면은
평온합니다.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잘 안 보이고 지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들을 때도 뭐 총기가 넘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부분에서도 그냥 담대합니다. 알아듣는 부분도 담대해요. 그냥 자세가 항상 이래요. 근데 오래 공부하는 내지는 잘 떨어지거나 내지는 공부에 좀 뭔가 모르는 친구들은 알아듣는 부분 나오면 눈이 이렇게 됩니다. 못 알아듣는 부분 나오면 눈이 깜빡깜빡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응성은 올라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F폭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이때 이 반응성은 뭐냐? 음이온이 들리는 경향성이거든요. 여기서의 반응성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의 반응성이 F2가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니 하면은 나중에 거기 보면 가로쳐놓고 별표에다가 왼쪽에 6페이지 왼쪽에 전기화학과 연계필요 이렇게 써 있죠. 전기화학 파트에서 표준환원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의 전기화학 파트까지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이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은 이게 공부가 입체적으로 된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는 따로 놀고 여기서 따로 놀면은 이제 공부가 입체적으로 못 된 거니까 그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성은 있다. 표준하는 전이에 이게 이제 이제로 값인데 이 표준하는 전이 값이 큰 놈이 반응성이 크고 산화력이 큰 거거든요. 이게 큰 게 산화력이 큰 거예요. 산화력이 큰 건 이제로 값이 큰 것이 산화력이 크다.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외워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이거 나중에 안 외울 수 없어. 자, 한번 외워볼까요? 이제로 값이 큰 게 뭐가 크다고? 산화력이 크다. 이거 나중에 어차피 안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외워봅시다. 표준하는 전기값이 큰 게 산화력이 크다. 이때 F2가 이게 자연계에서 산화력이 제일 큰 놈이거든요. 그래서 F2라는 놈은 이 기체를 했죠. 전자를 받아서 F 음이온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때 이제로 값이 이건 강의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값까지 외우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2.87V로서 가장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F2가 강력한 산화제예요. 이게 왜 그래요? 라는 것은 19단원에서 설명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F2가 산화력이 큰데 그게 왜 그러냐? 표준 환원 전이가 크기 때문인가 보다. 그럼 표준 환원 전이가 큰 놈이 뭐가 크다고요? 산화력이 크다. 강한 산화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외워두면 좋고요. 만약에 이것조차 외우는 것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안 외워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19단원까지 갔다가 돌아왔었을 때 그때 가서 아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값은 안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4개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놈이 누구라고요? F2, CL2, BL2, I2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놈은 F2입니다. F2가 반응성이 제일 큽니다.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니까요. 제일 큽니다. 그러면 F2라고 부르는 놈은 음이온이 가장 잘 되려는 거 맞죠? 그죠? 음이온이 가장 잘 되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 맞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반응을 거기 보면은 써 있죠. 예를 들면 F2가 2개의 Cl 음이온 만나서 Cl2 되고 정반응과 역반응 중 어느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이 얘기죠. 정반응과 역반응 중 정반응이 자발적이냐 역반응이 자발적이냐라는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자. 누가 반응성이 크다고요? F2와 CL2 중에서? F2가 크다고요. 그러면 F2가 음이온이 잘 되려고 한다고요. 그럼 정반응 갑니다. 정반응은 F2가 F 음이온이 되는 반응이고요. 역반응은 CL2가 CL 음이온이 되는 반응인 겁니다.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반응이 일어나줘야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정반응이고 역반응은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반응이 자발적이고 역반응은 비자발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반응은 자발, 역반응은 비자발이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개념까지 알아들었나요? 이 정도 알아듣는 건 돼요? 시험에 이렇게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나온다. 근데 화학에서는 꽉 내용을 알아도요. 꽉 실생활에서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물속에 NaCl을 녹였습니다. NaCl이면 Na 양염과 Cl 음연되는 거 맞아요? 소금 덩어리 물에 녹으면 Na 양염과 Cl 음연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 누가 녹아 있는 거죠? Cl 음연이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F2를 갖다 때려 넣었습니다. 어떤 일 벌어지겠니? 이겁니다. 여기다가 F2를 때려 넣으면 어떤 일 벌어지겠니? 라는 거예요. 자, F2가 딱 들어가 보니까 어우, 건방진 놈. 야, 이 자식아. 내가 음이온이 되고 싶은데 네가 왜 음이온돼 있냐? 그러니까 이 꼴 못 본다는 거죠. 이 꼴 못 보니까 어떤 일 벌어지느냐? 얘는 F2란 놈이 들어가서 내가 음이온 되어야 돼 하고 F2가 음이온 될 때 Cl 음이온은 뭐로 바뀐다고요? Cl2로다가 풀 기체로 날아가는 현상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 Cl2의 색깔이 녹색이거든요. 청록색. 그러니까 청록색 기체가 분출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 물속에 NaBr을 물에 녹였습니다. NaBr을 물에 녹였어요. NaBr을 물에 녹였더니 자, 여기가 Br이 Br2로다가 이게 젓갈색이거든요. 자, 용액의 색깔이 젓갈색으로 바뀌기 위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놈은 누구? 라고 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응용력이 있는 건 이 정도는 이제 응용력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상식력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아무도 웃지 않는 시작과 동시에 종강을 해버릴까 보다. 여기요, 학생 여러분, NaBr이 녹아 있어. Br 음이온이 있어. 근데 이 Br 음이온을 Br2로 바꾸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를 집어넣어 주어야 Br 음이온이 Br2로 바뀌겠느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누구? 찍어. F2? F2가 맞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가지세요. 알았지? 협박한다고 지식 수준이 바뀌면 안 돼. 내가 여기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럼 맞는 거야 그거는. 응? 그러니까 자신감. 당연히 F2죠. F2를 집어넣으면 F2는 들어가서 F 음이온으로 바뀌어주면서 Br 음이온이 Br2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젓갈색이 생기겠죠. F2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Cl2도 가능하겠죠. Cl2. 왜? 반응성이 Br2보다는 Cl2가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F2나 Cl2 같은 놈을 집어넣어주면 얘들은 이렇게 Cl 음이온이나 F 음이온으로 해리가 되면서 Br 음이온은 Br2로 바꿔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얘는 젓갈색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Br2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젓갈색이라고요. 상식의 범주를 알아두었습니까? 예. 과거에 아주 캐캐 먹은 문제 중에 색깔을 물어본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이건 상식의 범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상식의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서브노트 6페이지 상단부까지 이해되셨습니까? 6페이지 상단부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FCl, BrI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외워보시죠. FCl, BrI 17조 할로겐족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F2CL2, Br2, I2를 존재합니다.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하기 때문에 F2나 Cl2는 끓는 점이 낮아서 이미 끓었습니다. 그래서 기체라고요. Br2는 액체고요. I2는 고체입니다. 자연계에서는 또 은과 결합된 물질로 존재합니다. AGF, AGCl, AGBr, AGI가 있는데 AGF만
물에 녹고 나머지는 안 녹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또 수소와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HF, HCl, HBr, H 같은 산으로 존재하는데 유일한 약산이 누구라고요? HF만 약산이고 나머지 세 개는 강산의 종류들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건 됐죠. 또 F2Cl2Br2I2의 반응성의 크기는 뭐라고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고요. F2가 제일 크다고요. 이때 그 이유는 표준 환원전이가 제일 크기 때문인데 그거 지금은 이해 못하니까 19단원 공부한 다음에 왔었을 때 그때 가서 깔끔하게 이해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읽으면 와, 이 얘기구나 하고서 된다면은 그거는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된 친구거든요. 그리고 F2란 놈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큰 놈이 음이온이 되는 반응이 자발적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응은 F2가 F 음이온 되는 반응이니까 자발적 반응. 역반응은 Cl2가 C음이온 되는 반응이니까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정반응이 자발적, 역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Br 음연이 녹아있는 데다가 Br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뭐 F2나 Cl2 같은 놈은 집어넣어주면 얘들은 더 음연이 잘 되기 때문에 음연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Br 음연은 Br2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6페이지 상단부까지 끝. 됐죠? 얼마 걸려? 여기까지. 10분. 콜. 됐어요. 대신 10분 만에 진짜 해야 된다. 놔두면 1시간 걸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머릿속에 포맷 일어나요. 일주일 지나면 머릿속에 포맷 되면서 김선미리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알아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내 거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쉬는 시간 조금 더 있다가 조금만 더 하자. 자, 그 밑에 금속. 금속의 산화물에 대해서 갑니다. 금속의 산화물에 대해서 갑니다. 금속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물질이에요. 산화물은 산소와 붙어 있는 물질이야. 지금은 저는 금속의 산화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또 다른 내용하고 막 섞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Na 금속 맞니? Na가 산소하고 붙으면 Na2O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두 개의 Na 양이온, O는 이가 음이온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베이스를 모르면은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또 MgO 같은 거.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O 이가 음이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g 이가 양이온, O 이가 음이온 이런 것들이 금속의 산화물이죠. 얘는 두 개의 Na 양이온, O 이가 음이온이거든요. 금속의 산화물들입니다. 자, 금속의 산화물은요. 산소는 금속이라 그래, 비금속이라 그래. 비금속이라 그래, 산소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야.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해.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 결합성 물질일 것입니다. 서브노트에 써 있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 결합성 물질일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얘들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한번 느껴보세요. Na2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이 있다. 물에서 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응식의 완결을 못 짓겠어. 반응식 완결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느낌상으로 뭐가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느냐? NaOH 같은 거 만들어지는 느낌이 오세요? 왠지 이런 거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 안 옵니까? 그냥 느낌으로 그냥 느낌상으로만 그냥 가봐. NaOH가 산이야, 염기야? 염기의 대표 주자가 NaOH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인 겁니다. 자, 암기합니다. 암기. 금속의 산화물은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화학종, 산소는 음이온이 되는 화학종, 산소는 이가 음이온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성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 물질인 거야. 그리고 얘들이 물에 녹으면은 이와 같은 염기 만들어내거든요. 염기. 이 반응식을 완결 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인 겁니다. 암기됐어요?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이제 이거 암기됐니? 이거 암기해야 된단 말이죠. 암기. 왜?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이게 하나가 있었거든. 물론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하나가 있었어요. 자, 금속의 산화물은 뭐라고요?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다. 그러면 과거 기출문제 다음 중 염기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Na2O. Na2O.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Na2O 같은 거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중 염기성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산성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다고요. 이때 산염기의 개념을 모를지라도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구나 라면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갑니다. 금속성 증가는 증가 이렇게 쓸게요. 금속성 증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금속의 산화물이 이온성이며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금속성이 증가하면 염기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인데 금속성이 증가하면 염기성 증가하겠지 뭐. 금속성 증가는요.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 증가거든요. 요거 왜 그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금속성 증가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 you can do it.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산화물은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도 증가하겠죠. 이게 됩니까? 가자. M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MgO, Na2O, K2O 하나, 둘, 셋 전부 다 금속의 산화물 맞니? K도 금속이고요. 산소 비금속, 이온결합성 물질, 금속의 산화물. Na2도 금속의 산화물, Mg도 금속의 산화물. 세 개의 염기성을 비교하세요.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비교해 줍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염기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을 거예요. You can do it. 자, 지각. 1등. 그렇죠. 2등. 어머나. 3등. 훌륭합니다.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왜? 금속성이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며. 그러면 MgO보다 왼쪽에 있는 건 Na2O고. 왜? 같은 3주기 원소에서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이니까. 그 다음에 같은 1조 원소에서 소디움 밑에는 포타슘 있잖아요. Na 밑에는 K 있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금속성이 증가한다며. 금속성 증가는 염기성 증가하네. 그지? 그러니까 MgO보다 Na2가 Na2보다 K2가 더 금속성이 크고 염기성도 클 것입니다. 서브노트에 있는 거 깔끔하게 깔끔하게 탁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외워보시죠. 정리해서 외워봅니다.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면 염기성이다. 금속성 증가하면 염기성도 증가한다. 그러면 금속성 증가 순서는 나중에 알려준다 그랬다. 하지만 주기율표에서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이다.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이다. 그러면 MgO, Na2O, K2O 전부 다 금속의 산화물들 아니냐? 얘들의 염기성을 비교하여라. 못할 이유가 없다. 이해되셨나요? 이해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면 자, 그대로 한번 가보시죠. 비금속의 산화물 한번 보실까요? 비금속 대표주자 알고 있는 건 뭐 있어요? H2? 맞아요. 비금속의 산화물이야. 근데 H2? 너무 좀 썰렁하다. 그래. 뭐 C 비금속 맞아요? CO2가 비금속의 산화물입니다. 비금속인 탄소가 산소와 붙은 물질이야. SO3 같은 거 맞아요? S도 비금속입니다. 산소와 붙은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Cl2O7 같은 거. Cl2O7 같은 이런 물질들 전부 다 비금속의 산화물들입니다. 그러면 CO2 요거 갖다 우리는 나중에 요거 요렇게 생긴 놈이거든요.
이렇게 직선 구조로 생긴 놈이다. 그래서 요 결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유결합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공유결합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비금속의 산화물은 공유성이거든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요. 비금속의 산화물은 얘도 비금속 맞아? C도 비금속, O도 비금속 맞아요? 비금속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비금속의 산화물은 공유성이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비금속의 산화물들은 공유결합성 물질이고, 자, CO2 같은 놈 물에 녹으면 뭐 될 것 같은 느낌 오세요? 어떤 느낌 오니? SO3 같은 놈 물에 녹으면 뭐 될 것 같으세요? 그래. 요거 H2CO3 돼요. H2CO3. 요거 H2SO4 돼요. H2. Cl2O7 같은 놈 물에 녹으면요. HClO4 같은 놈 돼요. HClO4 이런 놈 되거든요. 이거 이름이 뭐라 그러죠? H2CO3? 탄산. 이거 이름이 뭐죠? 황산. 이거 이름이 뭐죠? 과염소산이에요. 얘는 탄산, 황산, 과염소산입니다. 그러면 탄산, 황산, 과염소산 전부 다 뭐죠? 산성이죠. 그러니까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인 겁니다. 물에 녹으면. 됐죠? 자, 두 개를 갖다 비교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다. 금속성 증가는 염기성 증가 아니냐. 그러니까 좌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염기성이 증가될 것이다. 비금속의 산화물은 공유성 결합성 물질이며 산성이다. 그러면 자, 금속성 증가 순서가 좌로 아래로야. 이렇게 금속 증가돼. 그러면 동물적 감각으로 비금속 증가는 어떤 순서겠니?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 증가겠지 뭐.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면 you can do it. 자, SO3와 Cl2O7 중에 물에 녹아서 강한 산성을 띠는 놈은 누구? 할 수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배치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S하고 Cl 중에 누가 더 오른쪽 위에 있어요? Cl이잖아. 그러니까 이기겠구나. 산성도가 더 크겠구나. 라고서 판단하는 거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는 거 서브노트 몇 페이지까지 됐죠? 서브노트 6페이지 하단부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6페이지 하단부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비금속의 산화물 중에 자, 탄소와 같은 쪽에 있는 거 Si거든요. Si 비금속 맞아요? 비금속 O2니까 비금속의 산화물 맞니? 비금속의 산화물 맞아요? Si도 탄소와 같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비금속이고 Si도 비금속입니다. 그럼 비금속의 산화물입니다. 비금속의 산화물은 뭐라고요? 공유성이며 산성이야. 그러면 자, 이제 가보자. 얘들은 금속의 산화물이야.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이야.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염기성입니다. 그러면 염기성이니까 중화 반응은 산하고 염기하고 중화 반응 개념을 알고 있어요.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면 중화 반응합니다. 그건 뭐 그냥 저기 상식의 범주를 알고 있다고 믿어 의심할게요. 그러면 얘는 산과 중화 반응하겠죠. 산과 중화 반응할 것이다. 염기성이니까 산하고 중화 반응할 거 아니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CuO란 놈이 산 H2SO4 만났다. 그러면 CuSO4 되고 그다음에 물 되거든요. 이런 반응이 할 텐데 이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라고 말하면 Cu 구리 금속의 산화물 염기성 물질 H2SO4 황산 산과 만났다. 산 염기 중화 반응이겠네. 그래서 이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서 중화 반응하면 이게 염이라 그러거든요. 염과 물을 생성시켜 줍니다. 이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 라는 지문이 미트디트 PT의 기출문제 중에 지문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인 걸 깨우치고 있니? 이 얘기입니다. 염기성이니까 산과 중화 반응하겠지요. 이런 거야. 그러면 거꾸로 가봅니다.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이야.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이라고요. 누구랑 중화 반응하겠어? 산하고 염기하고 중화 반응한다니까? 그럼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이야. 그러면 산성이니까 염기하고 중화 반응해? 산하고 중화 반응해? 그래. 얘는 그러니까 염기와 중화 반응하는 거야. 염기하고 중화 반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성이니까. 알아듣죠? 알아듣고 있다고 믿어 의심해도 되겠죠? 비금속의 산화물은 공유성이며 산성이니까 염기하고 중화 반응할 거야. 그럼 SiO2 보십시오. 비금속의 산화물 맞니? 성질이 뭐라고요? 산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중화 반응한다고요? 염기와 중화 반응한다고요. 염기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줘. NaOH밖에 모르잖아. 그래. 뭐 다른 거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NaOH. 그럼 둘이 반응하겠어 안 하겠어? 둘이 반응하겠어 안 하겠어? 얘가 뭐라고요? 산성이라니까! 둘이 헷갈리나 봐. 산성! 산성! 비금속의 산화물 산성! 염기, NaOH, 중화 반응 해, 안 해? 해.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 SiO2가 파이렉스 유리의 성분이야. 유리의 성분이라고 유리. 그럼 비커 중에 유리를 만든 비커 있을 거 아니야? 이 성분이 뭐라고요? SiO2라고요. 그러면 SiO2가 된 유리에 만약에 NaOH를 물에 녹여갖고 딱 담가놓으면 참 좋겠죠? NaOH를 물에 딱 섞고 딱 담가놨어. 어떤 일 벌어져? 형, 나 비금속의 산화물 산성이야, 형. 형은 염기잖아. 형, 우리들이 만나면 중화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유리하고 담가놓은 NaOH가 반응해, 안 해? 해. 그러니까 얘는 빵꾸가 뻥 나는 거야. NaOH는 유리병 속에 보관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출문제, 미트리트 피트 기출문제 중 한 지문 중 하나야. NaOH는 유리병 속에 보관하지 않는다. 그게 화학적 원리가 이거라고요. NaOH는 유리병 속에 보관하지 않는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 얘기라고요. 원리가 있는. 화학적 원리는 비금속의 산화물이니까 산성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염기하고 중화 반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SiO2는 NaOH랑 만났을 때 반응을 해버리니까 유리병 속에 NaOH를 보관해버리면 유리병이 뚫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리병 속에 NaOH를 보관해 주질 않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양쪽 성산화물 안 해도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7페이지에 있는 거 1.4, 1.5 SI의 기본 단위 이건 상식인데 그거는 뭐 갔다 오면 알게 되니까 안 해도 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10분 콜? 예, 10분? 오케이. 진짜로 다음 시간에 10분 동안 나한테 설명해 주고 넘어가 주십니다. 8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8페이지 보면은 공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9페이지에 유효수자, 반올림교체 이런 것은 미트리트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시험엔 단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제일 밑에 8페이지 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9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 있습니까? 크기 성질은요, 크기에 의존하는 거야. 크기가 크면 커지고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야. 자, 뭐가 있을까요? 크기가 커지면 커지고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있잖아요. 질량. 요만한 놈의 질량하고 이만한 놈의 질량이 다를 거 아니야. 요만한 놈의 질량은 작을 것이고 이만한 놈의 질량은 클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은 물질이라면 철 이만큼하고 누가 무겁겠니? 당연히 이거잖아.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의존하는 크기 성질이지요. 또 부피. 질량과 부피가 대표주자입니다. 크기 성질이야. 부피. 이만한 부피하고 이만한 부피가 다르죠. 그죠? 세기 성질은요. 세기 성질은 세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야.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성질이야.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커진다 해서 커지거나 크기가 작아진다 해서 작아지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얘가 뭐가 돼 있죠? 온도 같은 거네, 온도. 온도. 응? 온도 같은 것이 이만한 물의 온도나 요만큼 물의 온도나 똑같은 물의 온도면 같은 거 아니야? 그죠? 뭐 밀도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밀도 혹은 MPBP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좀 예를 한번 몇 가지만 적어놔 주실까요? 자, 하나. 이건 외우고 갑시다. 세기 성질 대표 주죠. 이거 다 못 외워도 괜찮아. 다 못 외워도. 하나 꼭 외우고 갑시다. 기전력. 기전력은 세기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기전력하고 외워주고, 이제로값 기전력이라고 하나 외워주고 갑시다.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기전력은 무슨 성질이라고요? 세기 성질 알려드렸습니다. 전기화학 파트에서 제가 이걸 설명할 겁니다. 전기화학 파트에서 19단원에서 거의 마지막 날 설명을 할 때 그때 기전력은 세기 성질이라서 그 양에 의존하지 않아.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칩니다. 일단은 이걸로 끝. 일단은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해서 지금 걸리는 시간은 집에서 뭐 또 아까는 10분인데 갑자기 두 배로 확대해버리는 어머나 씨. 야, 일단에서 설명한 것이 여태까지 똑같이 하다가 맨 끝에 세기 성질 이제로만 외워라 그건데 그게 갑자기 20분이 갑자기 이제로 외우는데 20분 걸리냐? 뭐 갑자기 또 20분씩 확 뛰는 그런 30분은 좀 너무해. 10분. 오케이. 10분 만에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꼭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약한 친구는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지금 다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만 철저하게 그것만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계속 가다가 잠깐만 쉬죠.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